이거 엄마 반지랑 똑같은데. 국수를 먹고 있는 태준에게 5살쯤으로 보이는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아가야, 엄마 반지랑 비슷하게 생겼니? 재벌회장 태준이 시장통 국수집에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반지 엄마가 항상 끼고 있는 그 반지인데. 뭐라고? 엄마가 낀 반지가 정말 아저씨 거랑 똑같이 생겼니? 5년 전 이혼 서류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아내와 맞춘 단 2개만 존재하는 이 반지를 자기 엄마 반지라고 외치는 아이.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태준의 반지를 알아보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 거예요.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강태준이 시장 골목에 들어선 건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좌판마다 생선이 즐비했고 기름 냄새와 파 냄새가 뒤섞여 골목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양옆에서 장 보는 사람들이 어깨를 스쳤지만 태준은 보폭을 줄이지 않았어요. 검은 정장, 반듯하게 맨 넥타이,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시계. 어느 것 하나 이 골목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세 걸음 뒤에서 따라오던 비서 김대리가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냥 호텔 식당에서 드시죠. 이쪽은 위생 확인도 안 됐고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지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발이 번듯한 식당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딘가로 이끌리듯 골목 안으로 들어왔고 그러다 멈춰선 곳이 작은 국수집 앞이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메뉴판이 문 위에 빗둘게 붙어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뽀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리는 6개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2군데는 짐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주방에서 고개를 내민 주인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 손님, 지금 자리가 없는데. 태준이 돌아서려는 찰나 할머니가 냄비 뚜껑을 한쪽에 걸쳐 놓으며 다시 불렀어요. 잠깐만요. 저 구석에 하나 있어요. 거기 앉으세요. 떠밀리듯 안쪽 자리에 앉게 된 태준은 무릎을 모으고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멸치국수, 비빔국수 2가지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양손으로 물컵을 받쳐든 아이가 태준 앞에 멈춰 섰어요. 5살이나 됐을까 싶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른 앞치마를 몸에 맞게 접어맨 건지 배까지 덮여 있었어요. 물컵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한 얼굴이었고 혀끝이 입술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요. 혀 짧은 목소리와 함께 컵을 올려놓으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반쯤 쏟아지면서 태준의 소매 끝을 적셨어요.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술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오므라들었습니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냅킨을 집어 소매를 눌렀어요. 그러고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2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아이의 표정이 천천히 풀렸어요. 태준은 다시 메뉴판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지 않았어요.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올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눈을 들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자신의 손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걸, 그것도 손이 아니라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보고 있다는 걸. 잠시 후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반지. 태준의 눈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우리 엄마 건데? 가게 안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도, 주방에서 끓는 국물 소리도, 바깥 골목에서 들려오는 좌판 흥정 소리도. 태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숟가락을 집으려다 멈춘 채로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의심이라고는 없는 얼굴이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태준의 반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저도 모르게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몸을 기울여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맞죠? 꽃처럼 생겼고 가운데 파란 돌 있잖아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준의 목 안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반지는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세공사에게 직접 도안을 건네고 맞춰준 결혼 반지였어요.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골목 국수집의 5살짜리 아이가 반지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소연아, 손님한테 왜 그러고 서 있어? 얼른 들어와. 아이는 태준을 한 번 더 올려다보더니 종종 걸음으로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국수 그릇이 앞에 놓였는지도 몰랐어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젓가락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신의 왼손 위에 내려앉았어요. 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꽃처럼 생겼고 가운데 파란 돌이 박힌. 결국 태준은 국수를 반도 먹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3월의 찬 바람이 다시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른 태준은 걸음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옆을 지나치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천천히 왼손을 들어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우리 엄마 건데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태준의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뛰어가는 아이들, 리어카를 밀며 길을 여는 상인. 태준은 그 한가운데 서서 왼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반지는 차가웠습니다. 3월 바람에 금속이 식어 있었고 손가락에 닿는 감촉이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꽃처럼 생겼고 가운데 파란 돌. 아이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국수집 유리문이 저만치 보였습니다. 김이 서려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그림자 하나가 창가 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태준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골목 끝으로 나가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국수집 쪽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손이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할 이유를 머릿속으로 찾고 있었어요. 아이가 한 말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5살짜리가 본 반지와 자기 반지가 비슷해 보였을 뿐일 수도 있었어요. 세상에 꽃 모양 반지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준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소연이 창가 쪽으로 걸어오다가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멈추더니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반갑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태준은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밀었습니다. 아저씨 왜 또 왔어요? 소연이 곧장 달려왔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국수가 맛있어서. 본인도 어색하다는 걸 아는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국수 맛있어요. 그러고는 다시 제 할 일을 하러 총총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아까 앉았던 구석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잠시 후 소연이 또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두 손을 더 단단히 모아 쥐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서 뿌듯한 표정으로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엔 안 흘렸죠? 태준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메뉴판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눈이 가는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연은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올렸어요. 아까처럼. 아저씨, 아까 그 반지요.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엄마 거랑 진짜 똑같아요. 엄마가 매일 껴요. 자면서도 껴요. 절대 안 빼요. 목소리는 여전히 혀 짧고 작았지만 내용만큼은 또렷했어요. 태주는 천천히 왼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물었어요. 이거? 소연이 몸을 기울여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망설임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꽃처럼 생겼고요. 가운데 파란 돌이요. 엄마 거예요, 그거. 태주는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낀 손가락을 내려다보는데 눈앞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이 시끄러운데도 소연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아이가 주방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태준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 됐어. 소연이 멈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준은 애써 표정을 고르며 말했어요. 엄마 바쁘잖아. 그냥 놔둬. 소연은 이해했다는 듯 그럼 나중에 말할게요 하고 다시 그림 그리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왔어요. 뽀얗게 우려낸 국물이었는데 위에 파와 김가루가 얹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 않을 소박한 그릇이었어요. 태주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국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건 잠시 후였습니다. 계산대에 돈을 놓고 가게 밖으로 나온 태주는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꺼냈어요. 비서에게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연결됐습니다. 나야. 7년 전 결혼 반지 제작 이력 있지? 그거 다시 확인해봐.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거 공식 문서로 확인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3월 바람이 귓가를 스쳤어요. 태주는 왼손을 들어 반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당시 제작 주문서가 남아있는데요. 세상에 딱 한 쌍만 제작된 게 맞습니다. 도안부터 주문까지 전부 단독으로 제작된 거라 복제가 불가능한 디자인이고요.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회장님? 하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리면서 왼손 반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어요. 손가락에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명도 없는 골목에서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꽃 모양의 테두리, 가운데 박힌 파란 돌.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낀다고, 자면서도 낀다고, 절대 안 뺀다고. 골목 안쪽에서 국수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주는 저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봤어요. 앞치마를 두른 누군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어요. 태주는 오래도록 그 문을 바라보다가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비서 김대리는 운전석에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을 한번 확인했다가 조용히 시선을 앞으로 걷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월의 들판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어요. 아직 풀이 오르지 않은 논두렁,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갈대.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손 위에 반지가 있었어요. 끼고 있는 건데도 자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시선이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 방금 전화로 확인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태주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의 진동이 이마를 타고 들어왔어요. 숙소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소규모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었어요. 재킷을 의자에 걸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어요. 창 너머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빛이 방 안을 어스름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빛 속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3월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유리가 먼저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방에서 소리가 날 거라 여겼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때서야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의 옷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늘 있던 작은 향수병, 머리핀이 담긴 도자기 그릇, 그것들이 전부 없었습니다.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유리가 늘 뿌리던 향수였는데 그것만 덩그러니 화장대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도 열린 채로 태주는 그 향수를 집어들었어요. 뚜껑 없는 향수 입구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은은하고 낯익은 냄새였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발 아래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유리의 빈 화장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아, 봐야 할 게 있어. 봉투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유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골목에서, 건물 앞에서. 태주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 이혼 서류도 꺼냈어요. 이미 유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리가 배신한 거야. 떠난 거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태주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유리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수신 거부였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반송됐습니다. 태주는 직접 유리가 가끔 간다고 했던 동네로 차를 몰았어요. 오래된 원룸 건물이었는데 집주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짐이 없었습니다. 옷도 없었고 살림도 없었어요. 누군가 살다 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환기도 안 된 채 닫혀있던 방에서 희미하게 올라오는 냄새가 그 향수 냄새와 같았어요. 태주는 문턱에 서서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한 채로 현재의 태주는 침대 끝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멀리 낮은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창유리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팔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있었고 서류가 있었고 연락이 끊겼어요. 배신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정리하고 살았어요. 그 정리 위에 7년을 쌓았습니다. 회사를 키웠고 혼자 살았고 반지는 뺄 수 없어서
그냥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반지를 알았습니다. 태주는 창에서 손을 뗐어요. 회상 속 유리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먼저 올라왔어요. 반지를 맞추던 날이었습니다. 세공사 앞에서 도안을 고르다가 유리가 꽃 모양을 가리켰어요. 이게 좋아요. 이걸로 해요. 수줍은 목소리였습니다. 세공사가 안쪽 각인을 물었고 유리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절대 안 뺄게요. 그 말이 지금 이 방 안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서랍 쪽으로 걸어가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어요. 오래된 명함 뒤에 접혀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넣었다가 꺼냈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어두었던 것이었어요. 결혼 직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리가 웃고 있었어요.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태주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사진을 내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자 말했어요. 배신한 여자가 반지를 7년 동안 끼고 있었다고? 방 안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 붉은 노을만 천천히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태주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창가로 끌어당겨 앉았어요. 그리고 어두워지는 바깥을 바라보며 7년 전 어머니가 내밀었던 봉투를 머릿속에서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들, 도장이 찍힌 서류, 그리고 배신한 거야라는 단호한 목소리.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유리는 평소 태준에게 토라지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꼭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메모 한 줄도 없이 떠날 수 있을까요? 태주는 그 생각을 7년 동안 한 번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만약 조작이었다면 목소리가 방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태주는 손 위의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가운데 파란 돌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밤새 의자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환했어요. 태주는 굳은 목을 천천히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팔걸이에 눌린 팔뚝이 저렸어요. 침대는 그대로였습니다. 누운 흔적 하나 없이 반듯하게 정돈된 채로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밑이 거뭇했고 눈빛이 어딘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만약 조작이었다면 어젯밤 방 안에서 혼자 내뱉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태주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오전 일정은 부지 인근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미팅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시청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담당자 셋이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통 접근성, 용적률, 인허가 예상 기간. 태주는 상석에 앉아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눈은 서류를 향하고 있었지만 시선이 글자 위를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담당자가 지도를 짚으며 무언가를 설명했고 옆에 앉은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태주는 그 소리를 멀리서 듣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구역 경계선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자가 직접 물었습니다. 태준이 눈을 들었어요. 다음에 다시 검토하죠. 짧게 끊었습니다. 담당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미팅이 시작된 지 30분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황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태주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복도로 나온 태주는 김 대리의 뒤따르는 발소리를 뒤로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문이 닫히는 동안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엘리베이터 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오전인데도 제법 활기가 있었습니다. 과일 좌판 아주머니가 귤을 봉지에 담으며 흥정을 하고 있었고 두부장수 아저씨가 손수레를 밀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태주는 정장 차림으로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어제보다 걸음이 느렸어요. 국수집 방향으로 가다가 골목 어귀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발을 뗐어요. 국수집 앞에 서자 유리문 너머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보였어요. 안쪽 구석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크레파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주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을 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을 보더니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반색하며 손을 들었어요. 태준은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멸치국수 하나요. 주문을 하고 나서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소연은 다시 그림에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물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두 손으로 꼭 쥔 채 천천히 걸어왔어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서 뿌듯한 눈으로 태준을 봤습니다. 또 안 흘렸죠? 태준이 짧게 웃었습니다. 소연이 그 웃음을 보고 같이 웃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웃자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활처럼 휘어 올라가는 눈매였어요. 태준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숨이 잠깐 얕아졌어요. 소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서서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국수가 나왔습니다. 멸치 국물 냄새가 올라왔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소연이 다시 크레파스를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에 힘을 주며 선을 긋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잠깐 고개를 드는 순간 뺨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작고 동그란 보조개였어요. 태준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보조개가 있네. 혼잣말처럼 작은 소리였는데 소연이 들었어요. 알아요? 엄마도 있어요. 아이는 당연한 걸 말한다는 듯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크레파스를 집었어요. 태준의 손이 젓가락 위에서 조용히 굳었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옆 빈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소연이 올려다봤습니다. 같이 봐도 돼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태준 쪽으로 기울여줬어요. 그림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여자와 작은 아이. 여자 손에 뭔가 동그란 것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마 반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 옆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구야? 태준이 그 빈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소연이 크레파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빠요. 아직 안 그렸어요. 태준의 목 안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소연은 태연한 얼굴로 크레파스를 다시 집었어요. 아빠는 없어? 몰라요. 엄마가 언젠가 온대요. 짧고 담백한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빈자리에 동그란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지 않은 채로 거울을 봤어요. 형광등빛 아래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웃어봤어요. 억지로 웃자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활처럼 휘어 올라가는 눈매였어요. 소연이 웃을 때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볼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어요.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태주는 세면대를 두 손으로 짚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그 소리가 화장실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어요. 부정하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거울에서 눈을 돌리지 못한 채 낮게 말했어요. 저 아이가 나랑 닮았다. 화장실을 나온 태주는 국수집 구석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빠 자리에 얼굴을 그려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눈 2개, 입 하나.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그림이었어요. 태주는 그 그림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국수 그릇으로 내렸습니다. 국수는 퍼져 있었어요. 오래 두었더니 면이 불어 국물 위로 번져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소연이 또 와요. 하고 손을 흔들었지만 태주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밀었어요. 골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숙소로 돌아온 건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김대리가 서류 몇 가지를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서류를 받아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 줄을 3번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남지 않았어요. 결국 서류를 덮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는데 거기서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을 때 올라가는 눈꼬리,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 그리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비워둔 그림 속 아빠 자리.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을 시켜놓고 손도 대지 않았어요. 룸서비스로 들어온 음식이 트레이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태주는 창가 의자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 편의점 간판이 깜빡였고 골목 입구에 가로등 하나가 홀로 켜져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에서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엄지로 돌렸어요. 천천히 반복해서. 그 동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겼습니다.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불을 껐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어요. 눈을 감으면 잠이 올 것 같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엄마가 언젠가 온대요. 태주는 눈을 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좁은 반경을 비췄어요. 태주는 손 위의 반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에서 천천히 빼냈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뺀 기억이 없었어요. 손가락에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반지를 스탠드 불빛 아래 들어 올렸어요. 꽃 모양의 테두리가 빛을 받아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가운데 파란 돌이 작게 반짝였어요.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각인이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새겨진 YRTJ. 유리와 태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세공사가 이 각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글자는 또렷했어요. 태주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반지를 맞추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세공사 작업실은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작업대 위에 루페와 집게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는 쇼케이스 앞에 서서 도안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오래 고민하더니 꽃 모양 도안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게 좋아요. 이걸로 해요. 수줍은 목소리였어요. 세공사가 각인 문구를 물었을 때 유리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새길지 두 사람이 함께 정했어요. 그리고 완성된 반지를 받아 손가락에 끼우면서 유리가 말했습니다. 절대 안 뺄게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장난처럼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그 목소리가 지금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태주는 손바닥 위에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유리는 그 말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배신한 여자가 결혼 반지를 7년 동안 끼고 있었다는 게 생각할수록 맞지 않았어요. 도망간 여자가 그것만 가져갔다는 것도, 새 남자가 생긴 여자가 전 남편이 만들어준 반지를 자면서까지 낀다는 것도, 태주는 그 생각을 7년 동안 한 번도 이 방향으로 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과 서류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다 설명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골목 가로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태주는 창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싸늘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배신한 거야. 떠난 거고. 그 목소리 뒤로 소연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우리 엄마 건데. 엄마가 절대 안 빼요. 태주는 창에 기댄 손에 힘을 줬습니다. 유리가 배신하고 집을 나갔다면 왜 그 반지를 가져간 걸까요? 새 삶을 시작하는 여자가 전 남편의 반지를 손에서 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반지를 딸이 알고 있다는 것은, 엄마가 매일 끼고 자면서도 끼고 절대 안 뺀다는 것은. 태주는 창에서 손을 떼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회사 법무팀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태준이 개인적으로 신뢰했던 변호사였어요. 지금도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대신 문자를 눌렀어요. 7년 전 이혼 서류건 원본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도장 진위 여부 포함해서.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스탠드 불빛만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를 다시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YRTJ. 지워지지 않는 각인이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어요. 태주는 반지를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가 됐을 때 태주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이었어요. 저 멀리 지평선 쪽이 아주 조금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소리내어 말했어요. 방 안에 혼자였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배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7년을 완전히 잘못 산 거다. 그 말이 방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손 안의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어요. 그러고는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도 태주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얼굴이었어요. 눈밑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턱에 거뭇한 수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샤워를 하고 나서 재킷을 걸쳤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었으니까요. 가방은 이미 어젯밤에 챙겨두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새벽에 보냈던 문자에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확인 가능하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주는 답장을 읽고 핸드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췄어요. 손이 가방 위에 얹힌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 방향이 보였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좌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일 트럭이 골목 입구에 서더니 아주머니 둘이 박스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골목 안 어딘가에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할머니가 육수를 올리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소연은 아직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또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태주는 가방에서 손을 뗐습니다. 김대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태주는 복도에 서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으려는 순간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하루 더 있는다. 김대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예. 일정 다 미뤄. 오늘 서울 올라가는 거 없던 일로 해. 회장님, 오후에 이사회 보고가 있는데요. 김 부장한테 대신 맡겨.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태주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김대리는 열린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 혼자 남은 태주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대로 서울로 올라가면 다시는 확인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니, 확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또 일에 파묻히고 바빠지고 이 사흘이 그냥 이상한 꿈처럼 흐릿해질 게 뻔했어요. 그렇게 또 7년이 지나면 태주는 생각을 거기서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혼자 숙소를 나왔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비서도 없이 혼자 걷는 시장 골목은 어젯밤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아침 장이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조잘조잘 얘기를 나누며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두부장수 아저씨가 손수레를 밀며 두부 사세요 외치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어요.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태주는 국수집 방향으로 걷다가 골목 어귀에서 발을 멈췄어요. 들어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지나가는 척 걸으면서 유리문 안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자 발이 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안을 들여다봤지만 소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손님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국물 끓는 냄새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태주는 돌아섰습니다. 다른 골목 쪽으로 걸었어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평상처럼 생긴 나무 벤치였는데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귤을 까먹고 있었어요. 태주는 그 옆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끔 쳐다봤다가 다시 대화로 돌아갔어요. 태주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회사 법무팀장 번호였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나야. 7년 전 이혼 처리건 있잖아. 그거 외부 경로로 다시 추적해 볼 수 있어? 법무팀 통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서류 자체, 도장이 진짜인지, 당사자가 직접 찍은 건지. 또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귤 한쪽을 내밀었어요. 젊은 양반, 이거 하나 먹어요. 달아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귤 쪽을 내밀고 있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태주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입에 넣으니 달고 시큼한 즙이 터졌습니다. 오래 먹지 않았던 맛이었어요.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이 영 안 좋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주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생각은 많이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발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발이 더 솔직하거든. 할머니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귤을 한쪽 더 입에 넣었어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어요. 아저씨,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작은 마트 봉지를 두 손에 들고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봉지가 무거운지 두 팔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연이 발을 멈추려다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봉지가 바닥을 쳤어요. 태준이 걸어가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혼자 심부름 왔어? 응. 엄마가 파 사오래요. 소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봉지를 돌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주는 대신 들어줬어요. 아저씨가 들어줄게. 소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국수집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에 맞추니 보폭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저씨는 서울 사람이에요? 소연이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그럼 왜 자꾸 와요? 태준이 대답하지 않자 소연은 기다리지 않고 혼자 말을 이었어요. 우리 국수 맛있어서 그렇죠? 엄마 국수 진짜 맛있거든요. 태준은 대답 대신 아이의 옆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코, 올라간 눈꼬리,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짧은 머리카락. 골목바람이 불자 소연이 눈을 살짝 찡그렸어요. 국수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이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주는 봉지를 소연에게 건네줬습니다. 소연이 받아들고 주방을 향해 뛰어갔어요. 엄마, 파 사왔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왔어요. 태주는 열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기척이 있었어요. 그릇 소리, 발소리,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태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가게 안은 아침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온 빛이 나무 테이블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님은 아직 없었습니다.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채로 있었고 할머니 주인이 마루를 쓸고 있었어요. 소연이 파봉지를 들고 주방 쪽으로 뛰어들어간 뒤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문 안에 서 있었어요. 한 발을 들여놓은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그릇 소리가 났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수도를 틀었다가 잠그는 소리였어요. 그 다음엔 발소리.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소연아, 파는 저기 놔두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의 발이 그 자리에 붙은 것처럼 굳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가게 안 소음에 섞여 들렸는데도 귀에 박혔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 목소리를 바꿔놓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태준의 귀가 그 목소리만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빗자루를 세워 벽에 기대며 태준 쪽을 봤어요. 아이고, 또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태준은 그 말에 겨우 몸을 움직였습니다. 평소 앉던 구석 자리가 아니라 문 가까운 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올려져 있던 의자를 내리는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주방 안에서 기척이 이어졌어요. 도마 소리가 났습니다. 칼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태주는 메뉴판을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메뉴판 위를 그냥 훑고 지나갔어요. 귀는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작은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몸에 묶으려는지 뒤로 손을 돌리며 끙끙댔어요.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소연이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뒤에 묶어줘요. 손이 안 닿아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앞치마 끈을 잡아등 뒤로 돌려 묶어줬습니다. 매듭이 작아서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했어요. 소연은 그동안 얌전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묶어주고 나서 일어서려는데 소연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엄마한테도 해줘요. 어른 거는 혼자 잘 못 묶어서. 그 말에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그래? 응, 항상 내가 묶어주거든요. 근데 나도 잘 못해요. 소연은 씩씩하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태준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끝에 앞치마 끈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장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주인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방 안에서도 소리가 커졌어요. 국물이 끓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소연이 뭔가를 묻는 소리. 태주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워낙 바쁜 탓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그릇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그릇을 양손에 들고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익숙한 동작으로 옆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국수 그릇을 내려놓으면서도 고개를 든 건 손님을 향해서였어요. 멸치국수 2그릇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태준 쪽을 보지 않았어요.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돌아서는 그 옆모습을 태준이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어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는데 몇 가닥이 빠져나와 볼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앞치마에는 국물이 조금 튀어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본인도 언제 입을 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여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게 안 소음이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옆 테이블에서 국수를 먹는 소리도, 할머니가 주방에서 외치는 소리도.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2발짝쯤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크레파스 빛깔처럼 또렷한 눈이었어요. 그 눈이 태준을 보는 순간 딱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그릇이 기울어졌어요. 태준이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었습니다. 그릇 밑을 받쳤어요. 두 사람의 손이 그릇을 사이에 두고 닿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여자의 손가락 끝이 태준의 손 위에 닿자마자 떨렸어요. 여자가 그릇을 도로 잡아채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준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어요. 여자의 눈밑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어요. 태주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처음 만났던 날의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을 때 입술 끝이 미세하게 당겨지는 것도, 당황하면 눈을 한번 빠르게 깜빡이는 것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태주는 그 얼굴 앞에서 7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국자 어디 있어요? 여자가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어요. 거기 걸려 있어. 목소리가 아주 조금 갈라졌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주방에서 유리야, 3번 테이블 국수 나왔어. 하고 외쳤습니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서 퍼졌어요. 유리. 태준의 가슴 어딘가가 오래된 상처처럼 욱신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눈을 피했어요. 그릇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고 주방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좁은 어깨였습니다. 7년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앞치마 끈이 등 뒤에서 묶여 있었는데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이 묶어줬다는 게 그 매듭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주방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추려고 힘을 줬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3월의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밝고 따뜻하게. 태주는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어요. 그러고는 주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 뭔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고 유리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이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웃는 것도 아닌 목소리였어요. 7년을 저 안에서 살아온 목소리였습니다. 국수 그릇이 앞에 놓인 건 한참 후였습니다. 할머니 주인이 가져다 줬어요. 유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릇을 바라봤어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을 건드렸지만 젓가락에 손이 가지 않았어요. 손은 여전히 무릎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직 떨림이 가시지 않았어요. 가게 안은 점심 준비가 시작되는지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의자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소연이 주방에서 나와 냅킨을 테이블마다 올려놓고 다녔습니다. 작은 손으로 냅킨 뭉치를 꼭 쥐고 테이블마다 2장씩 올려놓는 모습이었어요. 태준의 테이블 앞에 멈추더니 냅킨을 올려놓으면서 국수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안 먹어요? 금방 먹을게.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테이블로 갔어요. 태주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국수를 한 젓가락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가 나왔어요. 이번엔 그릇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행주를 쥐고 있었어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숙인 채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태준이 있는 쪽을 보지 않으려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동작이었어요. 카운터 위를 닦다가 그릇을 정리하다가 분명히 할 일이 있어서 나온 것 치고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의 등이 보였어요. 그릇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는 손이 멈췄습니다. 태준이 카운터 앞에 서는 소리가 들린 것인지 유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유리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맞는지, 7년이 지나도 이 이름이 이 사람에게 맞는지. 유리가 돌아섰습니다. 정면이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눈 밑에 그늘이 깊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볼이 얇아서 광대가 조금 도드라져 있었어요. 7년 전보다 확실히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게 안 소리들이 배경으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냄비 뚜껑을 여닫는 소리,
소연이 냅킨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소리, 골목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 그것들이 전부 멀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간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유리가 먼저 눈을 내리깔았어요. 주문하시겠어요?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태준이 대답하지 않자 유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강태준 씨. 이번엔 유리가 불렀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붙인 호칭이었어요. 7년 전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라고만 불렀었어요. 그 호칭 하나에 두 사람 사이에 있는 7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태준이 물었어요. 당연한 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리도 그걸 알았는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는데 그 좁은 거리가 몇십 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소연이 달려나왔습니다. 냅킨을 다 올려놓은 모양이었어요. 유리 앞치마 끝을 잡아당기며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다 했어요. 유리가 소연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짧게, 가볍게. 그러고는 잘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태준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태준을 올려다 봤어요. 아저씨, 국수 다 식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리로 뛰어갔습니다. 유리가 소연의 뒷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카운터 위로 내렸어요. 손 안에 있던 행주를 다시 폈다 접었습니다. 태준이 낮게 물었어요. 저 아이 몇 살이에요? 유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6살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유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대답을 받아들고 머릿속으로 셈을 했어요. 7년 전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면 유리가 집을 나간 그 무렵에 손 안에서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왼손을 카운터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반지가 형광등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유리의 시선이 그것을 봤어요. 눈이 반지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유리의 턱이 당겨졌어요. 참는 사람의 턱이었습니다. 유리 씨도 반지 끼고 있어요? 카운터 너머로 유리의 왼손이 보였습니다. 행주 아래에 감춰져 있었어요. 유리가 행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유리가 행주를 내렸습니다. 왼손이 보였어요.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꽃 모양의 테두리, 가운데 박힌 파란 돌. 태준의 것과 같은 반지였어요. 세상에 딱 한 쌍만 만들어진 반지였습니다. 태준은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유리의 얼굴을 봤어요.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어요. 왜 아직 끼고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질문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유리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때 소연이 테이블 쪽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아저씨 국수 다 불었어요. 그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소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태준의 자리 앞에 서서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어버린 면을 젓가락으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태준은 그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올라간 눈꼬리, 볼에 생기는 보조개, 집중할 때 살짝 내밀어지는 입술. 태준은 유리를 다시 봤어요. 유리는 소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카운터에 짚었던 손을 걷었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유리가 태준을 봤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태준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불어버린 국수 그릇이 앞에 있었어요. 소연이 옆에서 이제 먹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국수를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카운터 너머에서 유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였어요. 발소리가 주방 쪽으로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들렸어요.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였습니다. 마음이 그런 것처럼 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국수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 만에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카운터가 있었고 6살짜리 아이가 있었으며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태주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점심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명, 3명, 골목에서 일하는 상인들인 듯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할머니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받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가게 안이 금세 채워졌어요. 국물 끓는 냄새가 짙어졌고 사람들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태주는 그 소란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국수 그릇은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유리는 주방과 홀을 오갔어요. 그릇을 내오고 빈 그릇을 거두고 손님이 부르면 다가갔습니다. 바쁜 것은 맞았어요. 하지만 태준 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선이 자연스럽게 태준의 테이블을 피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태준은 알아챘어요. 소연은 한쪽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던 그림이었어요. 아빠 자리에 얼굴을 채워 넣은 그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옆에 뭔가를 더 그리고 있었어요. 크레파스를 바꿔가며 꾹꾹 눌러 칠하는 중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빠져나갔어요. 1명, 2명씩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빈 그릇을 주방으로 날랐어요. 가게가 다시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자리를 지켰어요. 계산을 하고 나갈 타이밍이 몇 번이나 왔었는데 그때마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걸레를 들고 홀로 나왔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간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둘. 태준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했습니다. 태준의 테이블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다 드셨으면 치울게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릇을 옆으로 밀었어요. 다 못 먹었어요. 오늘은. 유리가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태준이 말했어요. 앉아요. 유리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든 채로 서 있었어요. 잠깐이면 돼. 소연이 저기 있는 동안. 유리가 소연 쪽을 봤습니다. 소연은 그림에 열중해 있었어요. 유리는 천천히 태준의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끝에만 걸쳤어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유리가 테이블 위에 걸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태준이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는 테이블 위 걸레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 누르고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이 있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유리의 눈이 올라왔어요. 무슨 사진이요? 당신이 다른 남자랑 찍힌 사진이야. 여러 장. 유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는데 부인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태주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요? 유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이혼 서류도 있었어. 당신 도장이 찍힌. 유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저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준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주방에서 할머니가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크레파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가 의자 아래로 몸을 구부려 크레파스를 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과 유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소연이 아빠가 누구야? 유리의 눈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걸레 위에서 조금씩 오므라들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림을 들고 두 사람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다 그렸어요. 봐요. 소연이 그림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엄마와 자신, 그리고 아빠 자리에 그려진 얼굴.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얼굴이었는데 눈이 크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 그림을 내려다봤어요. 유리는 소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를 자기 쪽으로 당기며 그림에서 눈을 뗐어요. 잘 그렸네. 저쪽 가서 좀 더 색칠해. 다 칠했는데요. 그럼 새로 그려. 소연이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가 엄마 얼굴을 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을 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유리가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도 유리를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소연이 그린 그림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가 그림에 손을 얹었어요. 손이 그림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랑 닮았어. 저 아이. 유리의 손이 그림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보였어요. 눈꼬리가. 보조개도. 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오래 버티고 있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유리가 먼저 말했어요. 아까 태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소연이 재워놓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릇을 들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주방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남겨진 그림을 내려다봤어요. 소연이 그린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태준은 손가락으로 그림 끝을 살며시 건드렸어요. 소연이 구석에서 새 종이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다가 태준을 보고 멈췄어요. 잠깐 뭔가 말하려는 것 같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태준은 소연이 그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빛 아래서 보니 크레파스 색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꾹꾹 눌러 그린 선들이 종이에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힘있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 선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주방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태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 위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유리의 손에도 같은 반지가 있었어요. 7년 동안 두 사람이 각자의 손에 끼고 살아온 반지였습니다. 세상에 딱 한 쌍이었어요. 태주는 그 반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주방 문을 바라봤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유리가 있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이 작은 골목 국수집에서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태준의 가슴 한가운데를 천천히 눌렀어요. 아프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소연이 잠든 건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할머니 주인은 일찍 퇴근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자 골목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유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태준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아까처럼 의자 끝에 걸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등을 의자에 기댔어요. 오래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힘을 푸는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빈 테이블이 있었어요.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당신이 스스로 떠난 줄 알았어. 유리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반지가 형광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어요. 새벽 2시였어요. 유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열었더니 차가 와 있었고 사람이 둘이었어요. 어머님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짐 챙길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끌려 나왔어요. 태준이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달라고 했더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준다고 했어요.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어요. 핸드폰을 돌려받았을 때는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연결이 안 됐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다 사귄 이야기를 꺼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은 두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저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유리가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도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도요. 나중에 알았을 땐 이미 다 끝나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유리는 그 손을 봤어요. 반지가 보였습니다. 유리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같은 반지였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어요. 이해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유리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났어요. 임신한 걸 알았을 때였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혼자였고 돈도 없었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한테 연락이 안 됐고 연락이 됐다고 해도 어머님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끌어냈는데 돌아간다고 해서 받아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소연이를.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눈을 뜰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네가 떠난 게 아니었구나.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어요. 유리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 한마디가 가게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천천히 감겼다가 열렸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배신이라고 믿어온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을 믿었고, 사진을 믿었고, 서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7년을 쌓아왔어요. 그 7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도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유리는 태준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한쪽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닦지 않았어요. 닦을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것인지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소연이는 내 딸이야.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한번.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주방에서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도 골목의 바람 소리도 전부 멀었어요. 태주는 주방 쪽 안쪽 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자고 있는 방이었어요. 닫힌 문 너머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가 빗물에 젖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어깨가 한번 크게 오르내렸어요. 유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태준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당신이 미안해?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유리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잡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7년 전엔 같은 집에 살았고 지금은 이 작은 골목 국수집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부터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태준을 한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